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프레스터존 전설 2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건 거란의 마지막 영웅 청년 황족 야율 대석의 이야기였죠. 프레스터존 전설의 시작. 야율 대석이 청년이 돼서 한창 거란을 위해 활동하려는 때가 오는데 하필 그때 또 다른 시대의 영웅 여진의 아골타가 나타나죠. 하필. 그래서 아골타가 미친 듯이 승천하면서 대제국 요나라를 막 밀어붙이니까 그동안 요한테 굴욕을 당했던 이 남쪽의 송나라도 좋다고 여진하고 손잡고 위로 밀고 올라오죠. 말년의 요는 이렇게 양방에서 두 적을 상대하게 된 건데 이 송 쪽을 요격하러 출동했던 게 바로 청년 야율대석입니다. 그래서 야율대석과 송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때 송이 밀고 올라간 게 외교적 실수였다라는 견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영상 종료를 했는데 사실 사정이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요가 거란이 핀치에 몰렸을 때 송의 대군을 이끌고 북진에서 올라간 송의 장수가 동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뭐였냐면 환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요나라 천조제를 만나러 사신으로 그 전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천조제에게 대굴욕을 당합니다. 환관이라고 무시한 거죠. 기록에 따르면 요의 군신, 황제와 신하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남조, 즉 송의 인재가 이와 같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죽 송의 인재가 없으면 환관을 사신으로 보내냐 이런 대비웃음이었던 거고 당연히 이에 동관은 이를 갈게 되죠. 결국 이 동관이 다른 사람도 또 있지만 여진과의 동맹책 그리고 요가 이제 몰려서 이 지경이 되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는 군대에 총사령관이 직접 돼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북진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럼 여진에게 황망이 박살나고 있던 당시 요 천조제는 뭐하고 있었나? 여진이 미친 듯한 기세로 밀고 오니까 도주를 합니다. 연경,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이죠. 여기를 야율순이라는 인물에게 맡기고 자신은 튀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야율순은 원래 천조제가 황제될 때 계승 경쟁을 하던 인물이었어서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연경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남은 야율순을 새 황제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아주 나라가 막장이 돼가는 건데 이때 야율 대석도 이 옹립에 동참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야율순과 대석은 아래서부터 밀려온 송군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송 사신에게 모욕을 줄 정도로 당당했던 요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송까지 밀려온다는 얘기를 듣자 후덜덜했죠. 이때 송이 동원한 총 병력이 10만 이상의 대군이었는데 당시 여진한테 두들겨 맞던 요 입장에선 이것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근데 이 대군에 대해 거란의 대항 병력은 한 2만 정도 그리고 야율 대석은 고작 1500에서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만을 휘하에서 거느리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율 대석이 아주 맹활약을 하게 돼요.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 한마디와 함께 거침없이 적진으로 돌격하여 배가 넘는 적 선봉대를 격파하고 적장을 부상시키는 등 또 당시에 같이 싸웠던 소간, 샤오간이라고도 하죠. 그 장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합으로 송군을 격퇴에 돌려보냅니다. 근데 얼마 안 가 새롭게 옹립한 황제, 새 황제 야율순이 오래 못 살고 죽음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송이 기회는 찬스 해가지고 한 번 더 밀고 들어와요. 근데 이때는 주변의 다른 세력들이 요나라에게 등을 더 돌리고 배신도 많아져서 이전 1차 침공 때도 상황이 안 좋았지만 이번엔 더 최악이었죠. 그럼에도 이때 소간, 샤오간은 과감하게 요격을 나가서 송군을 격파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격 나가다 보니 본거지 연경성이 비어서 훨씬 많은 병력을 갖춘 송군이 우회 거의 비어있던 연경으로 쳐들어가서 성안으로 난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안의 거란인들을 무수하게 척살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때 연경성에 남아있던 게 얼마 전 세상을 뜬 야율순의 부인 소후라고 있었는데
성문은 뚫렸지만 바로 항복하지 않고 이 소우가 마지막 수비 병력을 왕궁에 집중시키고 왕궁문을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요격 나간 샤오간에게 파발을 보내 이 상황을 알리죠. 이에 샤오간은 병력을 둘로 나눠 일부군은 송 주력과 대치시키고 3천 정도 빠른 병력을 뽑아서 바로 연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최악의 상황은 샤오간이 돌아가기 전에 연경성이 송우회군한테 완전히 떨어지고 샤오간이 못 들어오도록 성문이 닫혀버리는 건데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샤오간 군도 연경성 안으로 들어와요.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연경성 안에서 거란 척살극을 벌이고 있던 송군하고 한판 치열한 대시가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시 그 이호 거란이 전체적으로 총 병력 숫자가 송에게 비교가 안 되게 적으니까 들어는 왔지만 굉장히 그래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서 그 이호 측은 샤오간이 들어오자마자 성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안에서 승부 보자. 뭐 자꾸 더 들어와 봐야 계속 불리해질 뿐이다. 전체 숫자가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이런 판단이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숫자만 해도 그 송측 우회군이 샤오간 돌아오는 군대보다 3배 이상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내 상황이. 근데 이 대시가전에서 필사적으로 싸운 거란 측이 이기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왔던 송군은 성 안에 갇힌 상태에서 시가전에서 그 크게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성 안에 그 들어온 병력이 10,000명은 넘었는데 샤오간이 데리고 복귀한 병력은 3,000 정도. 근데 완패를 해가지고 살아 돌아간 사람은 불과 수백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뒤치기를 주도했던 그 송 지휘관들도 줄타고 성문 그 기어 내려가면서 겨우겨우 도망을 가고요. 이렇게 그 힘겹게 연경성을 수습한 샤오간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반격의 계책을 쓰게 됩니다. 사로잡은 송군 병사 하나를 타켓으로 공작을 하는데 현재 거란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백업 병력이 있다. 수십만이다. 이 백업 병력이 편성이 조금 늦었는데 이제 편성이 다 끝나고 지금 우르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포로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로를 놔줘요. 그래서 이 포로가 송 본대로 돌아가서 거란의 엄청난 지원 병력이 이제 밀려오고 있다. 게다가 유목민족 기병 중심이라 금방 들이닥칠 거다. 안 그래도 그 뒤치기 아까 시도한 거 처참하게 실패하고 상당히 사기저하 상황이었는데 이 보고를 들은 송군 총사령관은 여기서 후퇴 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긴급 후퇴를 결정하고 내빼게 되는데 이 샤오간은 여기서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력 병력 그래봤자 1만 정도였는데 이걸 휘몰고 송에 대한 최후의 대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 송군 그 전체 그 잔여 병력이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제대로 붙으면 당연히 송군이 유리한 건데 그래도 아직 송 군사들에게 있어 그 거란의 위명은 여전히 썩어도 준치 무시무시한 것이었고 이미 포로를 통해서 온 그 수십만 거란 대병이 조직돼 우리를 치러 밀려 내려오고 있다. 그 거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정황 그리고 그러면서 내려진 후퇴 결정 이제 그 부대 전체에 후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상당한 그 공포 상황이 이제 들이닥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명장 샤오간의 부대가 공격을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 상대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파악 없이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송군 전체가 정신없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 거의 패닉 상태에서 퇴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따르면 송 군사들이 허둥지둥 퇴각하다가 서로 밟혀 죽은 시체만 100여리에 걸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 송군이 워낙 엉망이었기로 유명하죠. 역사적으로. 얼마 안 있다가 또 붙게 되는 여진하고의 대결에서는 불과 17명의 기병에 대해 2천의 송군이 패배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하여 야율 대석과 샤오간의 이 분투에 2차에 걸친 송의 북진은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거란의 위기는 어차피 나중에 17기병에 털리는 2천의 송군 이런 송나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죠. 어차피
핵심은 여진이었고 그 여진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송나라는 패퇴시켰지만 얼마 안 가 그 아골타가 연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샤오관하고 야율대석은 여기서 이거는 도저히 감당 못한다 해가지고 결국 연경성을 버리고 도주를 하게 되죠. 이후에 샤오관과 야율대석 이 두 전우는 의견이 서로 갈리게 되는데요. 일단 둘 다 불굴의 투사들이니까 뭐 여진에게 항복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계속 저항을 하긴 하는 건데, 일단 야율대석은 원래 그 연경, 야율순에게 맡기고 튀었던 그 원래 황제 있잖아요. 천조제. 이쪽 세력과 합류하자. 우리가 대신 옹립한 지금 야율순도 죽은 마당에 뭐 답이 없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쩌겠냐. 저 강한 여진하고 싸우려면 우리끼리는 단합해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저쨌든. 근데 여기서 그 소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 이미 우리가 천조제 배신하고 야율순을 황제로 세웠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천조제 그 쫌팽이가 그거를 포용해 주겠냐. 당연히 원한 갖고 있겠지. 이러한 둘의 시각 차이는 아무래도 그 샤오관은 원래 그 해족이라는 부족 출신이거든요. 샤오관을 따르는 무리들도 해족들이고, 그러니까 샤오관은 해족으로서 거란의 요나라에 합류한 상황이고, 반면에 대성은 그래도 천조제하고 같은 그 야율시 황족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같은 황족인데 서로 갈라지기만 해서야 쓰나. 근데 대석이야 같은 황족이니까 뭐 목을 쳐라. 하긴 그렇지만 천조제 입장에서도. 근데 샤오관은 아니죠. 뭐 대석도 위험을 하겠지만 샤오관은 더 위험한 거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 두 유능한 명장들은 갈라섭니다. 각자 거느린 병력을 나누고 따로 갈 길을 가기로 하죠. 대석은 천조제 밑으로, 샤오관은 스스로 황제를 참칭합니다. 대해국 신성 황제. 근데 샤오관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전투에서 패배 그리고 휘하 세력의 배신으로 인해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대석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그리고 천조제에게 간 대석은 용서를 받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천조제는 대석에게 여진에게 맞서 싸우는 그 직책을 맡기는데, 근데 대석이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여진에 대항해 거란 편에 붙어줄 여러 부족 세력을 모으고 다닐 때, 근데 재수없게 여기서 여진족 부대하고 조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패해가지고 또 뜬금없이 여기서 여진족에게 생포되고 맙니다. 대석 삶에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 큰 위기 중에 하나였죠. 근데 야율 대석이 뭔가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게, 아까 천조제도 보면 사실 그 대석이 자기 뒤통수 쳤던 거였잖아요. 이 야율순을 대신 황제로 옹립했으니까. 근데 일단 용서를 받았고, 근데 여기서 또 포로로 잡혔는데 또 여진한테 바로 처단당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참 이것도 대단한 능력인데, 사실 이건 하나죠. 이용 가치가 있는 놈이라는 인식을 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아부 잘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도 주구장창 아부만 해대면 살아남느냐, 전혀 아니죠. 아무리 혓바닥이 헐도록 손바닥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벼대도 결국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 처절한 아부도 허망하게 그냥 버려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얘를 숙청했을 때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두 개가 있어야 숙청을 안 당하는 거지. 그래서 사로잡은 여진 입장에서 야율 대석의 이용 가치라는 게 뭐냐? 그 여진의 아골타가 또 전략가답게 이런 역할을 야율 대석에게 맡기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봐, 야율 대석. 우리의 목표는 역시 황제 천조제다. 대석 너도 알다시피 이 천조제는 우리를 초원 저 안으로 숨어버렸다. 이거 추격하려고 해도 중간에 늪지대도 나오고 여간 짜증스럽지가 않다. 하니 야율대석, 네가 천조제를 잡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도록 해라. 근데 야율대석은 답이 없죠. 거부하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나에 대한 의심이나 풀자. 이런 개인적 차원에선 너무나도 현명하고 지혜롭고 영악한, 그래서 흔쾌하게 오케이 하고 참전해요. 해서 벌어진 이 천조제 추격 공격전에서 천조제는 대패를 하고 천조제의 후궁, 그러니까 부인, 아들, 삼촌, 측근들 무더기로 여진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흔쾌하게 길 안내를 잘 해주니까 아골타도 야율 대석에 대해 일단 흐뭇해했는데요. 그래서 아골타가 그 여진 여인 한 명을 골라 대석하고 부부로 맺어주기도 합니다.
이 배신의 대가로 일단 살아는 남았어요, 대석이. 근데 뭐 살아만 남은 거지. 거란하고 여진이 철천지 원수인데 거란, 황족인 자기가 여진 캠프 안에서 살려니까 뭐 늘 전전긍긍인 거죠. 근데 그 한 둔영에서 주둔하던 중에 또 하나 사건이 터지는데 이 야율 대석하고 그 둔영 관리하던 그 여진 지휘관하고 무슨 스포츠 내기 게임을 해요, 둘이. 근데 이 스포츠에서 야율 대석이 이깁니다. 근데 그 진 여진족 그 지휘관은 이 진 거에 대해서 이 시합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좀 공개적으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해서 둘이 말다툼을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야율 대석이 상당히 지성이 민감한 사람이라서 바로 자신 앞에 닥칠 위험을 알아차리고 지체 없이 그날 밤에 야반 도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튈 때 그 자신에게 아골타가 준 아내를 그냥 버리고 튀죠. 그러니까 대석에게 버림받은 이 여진 여인은 이후 다른 여진 병사에게 또 넘겨지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그 병사한테 가는 건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죠. 이렇게 야반 도주를 한 대석은 다시 자신이 배신했던 천조제에게로 또 돌아갑니다. 딱히 갈 데도 없고. 근데 이때 묘하게도 이 천조제가 대석을 또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요. 아무래도 이때 천조제가 그 여진에 대한 반격을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 후궁, 뭐 부인들, 친척, 혈육 다 여진에 의해 비참하게 사로잡히거나 저 세상으로 떠나고 자존심이 있지 힘이 딸려도 복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선 대석이 얄밉긴 해도 적진 여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왔다 보니까 그 여진 내부 상황을 정보적으로 좀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가 필요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처형 보복을 하지 않은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돌아온 야율 대석은 여진 정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지금 여진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굳히고 있던 상황이었죠. 해봐야 안 된다. 해서 여진이 너무 강력하니 지금은 치지 말고 좀 더 힘을 기르자라는 주장을 피력합니다. 헌데 여기에 대해 천조제 주변 측근과 천조제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도 사업, 도박, 주식, 비즈니스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잃었어요. 말아먹었다, 날렸다 이러면 그 날린 게 아까워서 패배한 게 열받아서 계속 밑바닥까지 모조리 그냥 남은 거 다 들이붓다가 열받아서 못 견뎌가지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재기불능에 홀라당 다 탈탈 털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초인적인 자기 컨트롤 능력으로 딱 손절매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번 판은 빠지자. 이 정도 이런 걸로 정리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조제는 그게 좀 안 됐던 사람, 대석은 좀 그게 됐던 사람. 결국 천조제는 붙지 말라는 대석의 조언을 뿌리치고 여진하고 승부에 나서자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의견 대립이 나니까 이 야율 대석은 자기가 배반 때렸던 것도 있고 해서 야 이거 얘 옆에 계속 있다가는 100% 숙청이다 해가지고 그러한 항전의 의사결정이 나자마자 또 여기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튈 때 잘 튀는 거, 관둘 때 잘 관두는 거, 손 뺄 때 잘 빼는 거, 드립다 앞으로만 밀어붙여서 끝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대전사, 황족조차도 그렇게 못한다. 이 도주 때 대석이 거느리고 나왔던 사람은 불과 200명밖에 안 됐는데요. 이 야반 도주만 벌써 몇 번째인지 야반 도주 전문가가 돼버린 대석이었죠. 이제 대석은 더 서쪽으로 튑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도주가 아니라 항전을 택한 천조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당연히 또 대패하고 패주를 하게 되는데 이번엔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해서 요가 멸망하죠. 1125년. 천조제는 이후 금으로부터 여진으로부터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는데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 해빈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고요. 해빈왕이라는 건 해안가에 사는 왕이라는 거예요. 말 타고 뛰어다니던 민족에겐 해안가 왕이나 하셔. 이거는 그야말로 대조롱의 의미죠. 해빈왕으로 보내고 이 천조제를 유배에 보내는데 보낸 곳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3년 뒤에 세상을 떠요. 여러 여진 추장들 모아놓고 야 너 춤춰봐.
이렇게 꽐라 행태 보였던 게 불과 망하기 11년 전이거든요. 이런 대제국 황제의 인생도 이렇게 10년 만에 하늘에서 땅까지 떨어지는 게 인간 삶이다. 그럼 천조진 이렇고 현명한 도주를 택한 대석은 어떻게 되었느냐? 더 서쪽으로 여진을 피해 도망가는데 워낙 다급하게 튄 거고 휘하 200명 밖에 안 남은 거면 완전히 몰락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 전편에 말씀드린 그 네스토리우스 경교 세력과 야율 대석의 접점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이 초라한 도주 때 야율 대석에게 도움을 준 세력이 나타나니 그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경교를 받아들인 바로 그 옹구투족이었습니다. 이 옹구투족은 도주 전문가가 돼버린 대석의 집단에게 400마리의 말, 20마리 낙타, 1000마리의 양을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가기 힘든 그 유명한 고비 사막 지역, 여기를 횡단해 도주 넘어갈 수 있는 이때 받은 게 정말 알토란 같은 소중한 보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율 대석과 프레스터 존의 접점, 즉 대석과 경교 세력들과의 접점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옹구투족이 할 일이 없어서 그 도주맨 대석에게 지원을 해준 건 아니고 일종의 투자죠. 잘 나갈 때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 손바닥 비벼봐야 별 효과가 없죠. 잘 나가고 거만해져 있을 때는. 근데 좌천될 때나 도주맨일 때 조금 잘해주면 말 몇백 마리 이거 많긴 하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때 이게 도주맨 시절의 대석에겐 정말 엄청나게 고마웠었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투자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낄 고마움의 크기, 그 고마움의 크기가 극대화될 때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투자의 비결이다. 여하튼 이런 경교, 옹구투 세력에게 투자를 받은 대석은 이를 물자로 해서 그 유명한 고비 사막 등을 뚫고 그 당시 거란 제국 기존 영향력 대략 이 정도 그려봤는데 그 최서방부 지역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 오르콘강이라고도 하죠. 거길 넘어 호툰 요새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대략 한 이 정도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의 몽골 지역 그 가운데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간 그 정도. 처음엔 연경, 지금의 북경이죠. 여기를 수비했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튀게 된 건데 몇 차례에 걸쳐서. 근데 이 호툰 요새에는 거란을 아직도 따르는 그런 병력들과 장수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기반 씨앗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1차 기반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부족들, 그 세력들을 흡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흡수해 나갈 수 있었던 건 그래도 그가 과거 대화려했던 거란의 최후 유력 황족이라는 점, 그걸 활용한 거고 여진의 지배를 받느니 우리 유목 부족들 다시 한번 뭉쳐보자. 이 야율대석이 이전에 거란을 분열시켰던 테마가 그 거란 제도나 그 문화의 중국화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석은 완전히 반대로 철저한 유목민족 특성으로의 회귀, 본연의 특성에 더 치중하겠다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주변 부족들에게 어필을 하죠. 이걸로 반여진의 기치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진하고 이쪽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하고는 분명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여진을 그냥 유목민족이다 이렇게 퉁칠 수가 없어요. 중앙아시아 진짜 유목민족하고는 분명히 색깔이 다릅니다. 나중에 여진의 두 번째 제국 후금, 즉 청이 이쪽 그 중국 본토를 지배하면서 상당히 스무스하게 비교적 여타 다른 북방 정복 왕조들과는 달리 안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쪽 진짜 토종 유목 부족들하고 여진은 분명히 색깔이 다르다는 점에 있기도 하죠. 여진은 만주에서 농업도 상당히 했었고 예전 척준경 시리즈 때도 말씀드렸죠. 여진이 해적 활동도 했었다고. 그러니까 야율 대석은 그냥 여진하고 우리 뭉쳐서 다시 싸우자, 무턱대고 싸우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부족장들 너희들이 왜 여진이 아니라 나랑 손잡아야 니들이 더 좋은지 이걸 어필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해서 여기서 칸이라 스스로 참칭하고 본격적으로 주변 부족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면서 아니면 동맹을 맺거나 여진에게 반격하기 위한 여진과의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석은 전사인 동시에 말씀드린 정치적, 샤바샤바도 잘하는 사람이어서 실제로 탕구트족 같은 경우는 이 지경 상황에서도 거란 편을 들어서 여진하고 한판 싸워주기까지 해요. 물론 택도 없이 지긴 했지만
문제는 여진도 당시엔 그런 외교 전략적 능력이 만만치 않은 집단이었다는 거죠. 한때 거란 편을 들었던 탕구트한테 야, 탕구트,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란이냐 거란이. 거란 잔존 애들하고 완전히 손 끊고 우리랑 손잡으면 예전 거란이 다스리던 땅 상당수를 너희한테 떼줄게, 허락해줄게. 이런 식의 갈라치기 외교를 해요. 갈라치기라는 건 갈라쳐서 한쪽을 제거하고 나면, 그래서 저기 둘에서 하나로 줄면 남은 나머지 하나랑에 했던 약속이야 나중에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때는 각계격파. 탕구트가 이 제안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당연히 땡큐 베리 머치하고 받아들입니다. 낼름. 무슨 탕구트하고 거란하고 부부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탕구트가 이제 좋다고 대석하고 손을 끊어요. 근데 사실 이건 여진의 사기였죠. 실제로 당시 떼주기로 한 그 구거란의 영토는 이미 송나라가 점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사기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야율대석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반격 외교 전략을 꺼내드는데, 이 남쪽에 송나라에 접근해서 귀국도 아시다시피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거란의 새로운 지도자는 나로 정리가 되었소. 비록 그대들이 과거에 우리 거란을 배신해서 여진하고 협공해 왔지만 기존 거란 지도자들과는 달리 나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저 포항무도한 반역의 여진 무리를 징치하고자 하오. 그에 따라 귀국이 다시 남쪽에서 금을 공격해 준다면 과거의 원한은 다 잊고 새로운 혈맹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설득을 합니다. 갈라치기 전술 니네만 하냐? 나도 한다. 근데 당시 송이 금을 공격해서 뭔가 피해를 준다는 건 사실은 택도 없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송이 이렇게 옛 거란 세력과 금을 다시 도모하는 잔머리질을 했다. 이걸 금이 알게 되고, 또 그 송이 금한테 공물 보내기로 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보내요. 그런 등등 해서 그래서 금이 되려 송을 공격해가지고 후려쳐버립니다. 해서 송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송의 수도 지금의 카이펑 지역인데 베이징 연경보다 더 아래죠. 금이 거기를 함락시키고 수도를 손에 넣고 화북지방을 통으로 손에 넣어 버립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거죠. 이 사태가 그 유명한 정강의 변입니다. 이때 이제 그 당시 송나라 황제도 금에게 사로잡혀서 만주로 압송돼요. 거기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사실상 망한 거라고 봐야죠, 나라가. 그래서 여기까지 송을 북송이라고 하고, 그 남은 세력들이 그 더 아래 강남으로 대피해서 지금의 항저우 남으로 쭉 내려간 거죠. 거기에 도읍을 잡고 남송이 시작된 거죠. 강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송이 금에게 허망하게 박살나는 걸 보고 야율대석은 큰 허무와 황망함을 느낍니다. 참 내가 송 저런 놈들에게 기대를 했었다니. 이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금의 강력함에 몸서리를 치게 되죠. 근데 사실 그동안 대석이 이 초원에 가서 부활의 몸짓을 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 장난질도 하고 그런 거를 금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석을 바로 치러 가지 않은 건 일단은 여기가 우선이었던 거죠. 땅도 이쪽 땅이 더 비옥하지 저 초원지대는. 근데 정강의 변을 통해 일단 송을 완전히 밟아놨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석이 깔짝거리면 여기서 이제 송을 밟아놨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그 병을 돌릴 여유가 되게 되는 거죠. 정강의 변이 이제 1126년 7년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걸 정리하고 나서 1128년 여진은 드디어 야율대석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이쪽 지역 한때 그 야율대석하고 손잡았던 부족을 여진이 꼬드겨가지고 협박도 하고 배신을 하게 만든 다음에 대석 잡으러 갈 길 안내를 시키죠. 한때 대석에 동조했던 탕구트, 타타르 전부 이제 송 대박살 나는 거 보고 싹 배신을 때리죠. 또다시 대위기 야율대석. 이 상황에서 야율대석은 또 한 번의 결단을 합니다. 또 도주, 더 서쪽으로. 벌써 몇 번째 도주인지를 모르겠는데 여기로 도망와서 모았던 자신들의 무리를 이끌고 더 서쪽으로 가는 결정을 한 거죠. 여진이 도저히 따라오기 힘든 곳으로. 그러니까 프레스터존 전설이 저 먼 동방에서 어떤 경교왕이 쑥 쭉
서진을 해서 저쪽 중동 지역에 불현듯 나타난다. 그거 아닙니까? 뭐 디테일 내용이야 어쨌건 대석은 계속 서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차 서진할 때 대석이 이끈 무리가 한 얼마 정도였냐? 뭐 대략 몇만 정도는 됐을 것이다. 뭐 한 4만 정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오르콘강 넘어서 한번 자리를 잡고 구거란 최고의 세력들 및 여러 부족들을 모았던 게 일시적으로는 여기서도 한 최대 10만까지는 갔었다. 이렇게 보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진의 공격을 피해 재도주를 할 때는 10만 정도까지 되는 무리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수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만 정도 좀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죠. 대집단이고. 하여튼 기존에 거느리던 무리들 중에 과반 이상은 여진에게 그냥 복속을 하는 걸 선택했고 일부가 대석과 함께 자유를 찾아 더 서쪽으로 떠났다. 특히 여진에게 그 패망한 거란 잔존 사람들이 상당히 대석을 좀 찾아와 준 게 좀 컸죠. 대제국이요. 아직은 썩어도 준치. 대석은 쭉 서진을 하면서 여러 부족들 손을 잡고 뭐 합류시키고 대석이 더 멀리 그 도망을 가니까 여진군은 일단은 여기서는 더 추격하지는 않습니다. 저렇게까지 그 멀리 가는데 이제 뭐 별 의미가 당장은 이렇게 없었다고 본 거죠. 대석이 일단 그 도주를 해가지고 그 비쉬발리크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거긴 이제 그 중국 그 지금 최북서부, 그러니까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있잖아요. 거의 뭐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간 대석은 그 이쪽의 그 지역과 요새들을 공격해서 점거하고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 거대하고 강력했던 대요 제국 황제는 도망을 쳐버렸다. 그러나 대요 제국의 진정한 계승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쪽 그 북서쪽 지역 대초원 지대 기타 뭐 유목민들을 싹 규합을 해서 다시 원래 거란이 있었던 이 나라가 있었던 그 비옥한 땅들을 힘을 모아 내가 되찾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건 거죠. 땅 수복하면 니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쪽 부족들을 빨아들이고 뭐 때로는 힘으로 위협해서 휘하로 넣고 또 대석 본인이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복 활동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맵을 좀 더 옮겨보죠. 서쪽으로. 새롭게 대석이 다시 웅비하기 시작한 곳이 대략 이쪽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카자흐스탄 일부 및 뭐 중국 서북부 대략 이 정도 지역. 참 그 멀리도 왔는데 대석이 이쪽 쪽에 강자로 떠오르게 된 거는 뭐 정복 회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 참 이 사람이 그 유목민족의 특성 이런 걸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한 게 조금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키워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A, B 두 부족이 이제 다툽니다. 그럼 이거를 대석이 그 다툼을 싹 파악을 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한 편을 쓱 들어줍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대결에. 그러면 이 B에게 힘을 실어주면 A는 깨갱하고 패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 B 부족의 세력을 자기 휘하로 넣는 거죠. 손을 잡고. 유목민족의 특성, 취향 이런 거를 잘 아는 플레이였다. 이 그 거란이란 집단 자체가 여진하고는 다르게 우린 그 여진하고 거란이 왠지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죠. 사실은 실상 이 두 집단은 상당한 이질감이 있는 집단이었고 여진은 해적질도 하고 그러니까 반농 반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반면에 거란은 훨씬 더 순수 유목 쪽에 가까운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여진이 그 거란한테 대든 거 그리고 야율 대석도 여진에 저항하는 반여진 유목연대 이 캐치프레이즈도 충분히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집단의 이질성은. 그럼 거란은 유목이다. 그럼 유목의 특성이 뭡니까?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넓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 자리 잡고 농사가 주업이 아니니까 물론 거란이 농경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업은 어디까지나 유목이었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말 가축 같은 거 뭐 먹일 풀밭 찾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그래서 거란족이 대석이 오기 이전에도 굉장히 그 널리 퍼져 있었고 여기까지도 대석이 여기 오기 전에도 이미 여기 와 있던 거란인들이 있었어요. 1128년 그 전후쯤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석이 도주해 온
근데 이쪽 지역에 그 유명한 그 사마르칸트가 이제 경교의 대주교가 있었기도 한 이쪽 지역에 이미 거란인들이 그 치고 사는 텐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왔을 때, 그 대석이 왔을 때 1만 6천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그 쭉 이제 그 대석이 이동을 해오면서 흩어져 있던 거란 혹은 과거의 친거란 세력 부족 쫙 모으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워낙 그 널리 퍼져 사는 유목민족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그 대석이 부활할 수가 있었다. 해서 이렇게 엄청 멀긴 하지만 그 거란 최후의 영웅 야율 대석이 여기서 스물스물 다시 끌어모으고 여진을 반격해서 옛 국토를 뭐 수복하려고 한다. 이런 슬로건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그 소식이 금에게 전해집니다. 해서 그 금이 야 저거 냅두면 심상치 않다 이래가지고 멀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원정대를 보내는 결정을 하죠. 그 막강한 금 군대가 또다시 대석에게 찾아온 위기. 그럼 대석은 여기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정군에 대해서 또 튀어야 되냐? 근데 그럴 순 없죠. 여기서 뭐 더 튀긴 그렇죠. 이건 뭐 여기서 더 튀면 뭐 유럽으로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은 튈 수 없다. 여기선 승부를 봐야 하는 건데. 근데 이 여진에 이번에 그 출동한 대장거리 원정군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진은 그렇게까지 활동 반경이 넓은 그런 그 이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올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해서 이제 이 먼 원정길을 가려고 하니 그래서 이제 길을 어쩔 수 없이 중앙아시아 부족들에게 안내를 시키게 되는데 인간 내비게이션 고용. 근데 이쪽에 그 사이에 중앙아시아 부족들이 뭐 비록 여진의 힘에 눌려 대석을 배신해 대석이 더 튀는 계기를 만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진한테 무슨 마음으로 복속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동질감은 분명히 그 정치적으로 반농경, 유목 본질로의 회귀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대석에게 마음은 더 가는 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길 안내하는 부족들이 그 길 안내를 막 엉뚱한 쪽으로 해줘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일부러. 뭐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어우 잘 모르겠다고 이거 길이 아닌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진이 막 난리를 치죠. 뭐하냐 장난하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탕구투족 수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이러한 실갱이 와중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야율 대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모르는 걸 어찌 알려준단 말인가? 닥달해도 모르는 걸 어쩌라고. 그리고 이쪽 사이 지역에 그 뭐 힘센 사람이 대석이나 여진 말고도 이 만만찮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쪽 그 이 두 세력 사이에 몽골 지역 여기에 당시에 상당히 그 무시무시한 그런 인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카불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보르지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징기스칸 및 그 후계자 그 황족들의 성씨거든요. 근데 이 그 보르지긴 씨의 그 씨족장이에요. 이 카불칸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인 즉슨 바로 카불칸은 징기스칸의 직계조상이라는 얘기죠. 즉 그 징기스칸의 증조부다. 징기스칸의 정식 이름이 뭡니까? 테무친. 그러니까 보르지긴 테무친이 되는 거죠. 이 카불칸은 그 몽골 부족 최초의 칸으로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 뭐 딱 그 자손들 스펙만 봐도 뭐 무시무시한데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쪽 지역에 있는데 그 여진 애들이 뭐 대석 잡는다고 막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길 찾고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죠. 자기 눈앞에서. 그래서 이 카불칸이 그 보다 이제 그 짜증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여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뭐야?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진이 뭐 괜히 막 여기 막 그 자기 그 영역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진군 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열받아가지고 여진군한테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죠. 꺼지라고. 당연히 그 여진군이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쪽 부족들한테 영향 끼치면 이쪽 지역의 그 대장은 또 열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밖에서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휘휘 휘젓고 다니는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위험을 안 보여주면 뭐 여기서 또 그 리더로서 말빨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불칸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여진군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당시 이제 여진이 그래도 그들이 카불칸보다 약하다. 딱히 당시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래는 대석 잡으러 온 건데 뜬금없이 여기서 또 떠오르는 카불칸하고 붙자니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리도 익숙치 않은데 해서 여진이 그쪽 초원지대에서 카불칸하고 붙는 게 아니라 카불칸이 꺼져 하니까 일단은 그냥 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던 여진도 그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여진의 금은 바로 이 카불칸의 자손에 의해 박살이 나죠. 결국 이래저래 해서 그 여진은 여러 해프닝 끝에 대석 추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1131년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석의 세력이 쭉쭉 증가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1132년에 그 대석 및 그 거란의 이 서쪽으로 간 자녀 세력들 이걸 터벌하러 나왔던 여진 금의 지휘관이 공적은 못 올리고 한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핀치에 몰렸다고 느꼈는지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쪽 중앙아시아 초원 쪽에서 물론 이 사람은 여진에게 토벌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튼 이렇게 그 여진의 대석 추격전은 우왕좌왕 엉망진창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후 대석은 여기서 꾹 참고 몇 년간 힘을 키우게 됩니다. 이 원래 유목민족이라는 게 나중에 몽골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분오열 흩어져 있는 집단이지만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나타나면 또 그 쫙 순식간에 그런 뭉치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리더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흩어지게 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요랑 송을 두들겨 팬 금 그리고 또 역시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세계를 밑도 끝도 없이 손에 넣어버린 몽골.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빠르고 없어지는 것도 빠르고 근데 이쪽에 대석이라는 카리스마 지도자가 나타나서 쫙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석의 힘이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석은 빠르게 모인 유목 특유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힘을 키워서 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꿈꾸게 되는 거죠. 해서 여진의 대석 추격전이 좌초된 지 몇 년이 지난 1134년에 드디어 7만 정도의 강력한 기병을 대석은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필생의 수건, 여진 금에 대한 복수전을 하기 위한 동쪽 원정을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율대석을 보통 1087년생 혹은 1094년생 얘기도 있는데 보통은 1087년생으로 보거든요. 1087. 근데 이제 대도주 끝에 여기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동진 원정을 떠나게 된 게 복수의 1134년이니까 이때가 이제 대략 47세가 되겠네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근데 야율대석 필생의 수건은 다시 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 이거 여기서까지 왔는데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원래 저 동쪽 여기서 황족 화려하게 그지없는 생활하던 사람인데 이 먼 거리를 도망가서 한때는 고작 200명 무리 밖에 없었고 옹구투족에게 양, 말 이런 거 얻어먹고 이거 고생하면서 이를 갈았을 거란 말이죠. 자기를 이런 고생에 빠지게 한 금에 대해서 해서 이때 이 7만 모은 기병대의 동진 원정 여기에는 47년 대석 인생의 모든 것 정말 엄청난 기대와 혼신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길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요. 일단 여기서 끊고 또 요 뒷얘기는 또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